2026년 한국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위험한 뇌관은 더 이상 집값 자체가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집을 사기 위해 영혼까지 끌어모았던 이른바 영끌족이 이제 감당할 수 없는 이자 폭탄 앞에 서 있다는 점입니다. 한때는 대출을 받아 집을 사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처럼 보였습니다. 금리는 낮았고 집값은 계속 올랐으며 지금 사지 않으면 평생 내 집 마련이 불가능할 것 같은 불안이 시장 전체를 지배했습니다. 그러나 2026년의 현실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같은 집, 같은 대출인데도 매달 빠져나가는 원리금 부담은 몇 년 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무거워졌고, 그 차이는 이제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가게 전체를 흔드는 생존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생활비를 줄이고 저축을 포기하고 교육비를 깎아도 버티기 어려운 가정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집값이 오를지 내릴지만 바라보고 있지만 정작 시장을 뒤흔드는 핵심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급등입니다. 2026년 연끌적 위기의 출발점은 분명합니다. 모든 불안과 압박 그리고 무너지는 가계의 시작은 바로 이 주담대 금리 폭등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장 먼저 착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뉴스에서는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5%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당연히 그 정도면 대출 이자도 비슷하겠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전혀 다릅니다. 실제로 은행 창구에 가서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확인해보면 4%대는 이미 기본처럼 보이고 5%대도 흔하며 조건에 따라서는 6%를 넘어 7%에 가까운 수준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뉴스에서 보는 기준금리와 내가 실제로 부담해야 하는 주담대 금리 사이에는 생각보다 훨씬 큰 간극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많은 가게가 충격을 받습니다. 겉으로는 금리가 크게 높아 보이지 않는데 실제로는 이미 버티기 힘든 수준의 상업 금융 비용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 큰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준금리 숫자만 보고 안심하다가 막상 대출을 갱신하거나 신규로 받으려는 순간 현실의 벽을 체감한다는 점입니다. 결국 지금 사람들이 짊어지고 있는 부담은 뉴스송이 5%가 아닙니다. 그들이 실제로 갚아야 하는 것은 은행이 적용한 6% 안팎의 무거운 금리이며 바로 그 차이가 2026년 가계 위기의 본질을 설명해주는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왜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이렇게까지 빠르게 치솟았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막연히 기준금리가 높아서 그렇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구조는 훨씬 복잡합니다. 첫 번째 원인은 은행채 5년물 금리 상승입니다. 고정형 주담대는 보통 은행들이 5년 만기 자금을 얼마나 비싸게 조달하느냐에 따라 금리가 결정되는데 최근 은행채 금리가 빠르게 오르면서 고정금리 대출의 출발선 자체가 높아졌습니다. 즉, 은행이 시장에서 돈을 끌어오는 비용이 올라가니 그 부담이 그대로 대출자에게 전가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원인은 코픽스 상승입니다. 변동금리 대출은 코픽스를 기준으로 움직이는데 이 수치가 계속 올라가면 대출자의 이자 부담도 자동으로 커집니다. 코픽스는 은행의 실제 자금 조달 비용을 반영하기 때문에 이것이 오른다는 것은 단순한 심리 문제가 아니라 금융 시스템 전반의 자금 비용이 높아졌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이자 가장 직접적인 압박은 가계부채 총량 관리입니다. 정부가 은행권의 대출 증가 속도를 억제하라고 압박하자 은행들은 대출을 많이 내주기보다 아예 문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움직였습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가상금리를 더 붙이는 것입니다. 여기에 심사 기준까지 까다로워지면서 실수요자들은 같은 조건으로도 더 비싼 금리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결국 은행채 금리, 코픽스, 대출 총량 규제가 한꺼번에 겹치면서 주담대 금리는 구조적으로 뛰어올랐고 집을 사기 위해 대출이 꼭 필요한 사람들만 가장 큰 충격을 정면으로 떠안게 된 것입니다. 가장 큰 타격을 받는 사람들은 다름 아닌 2020년부터 2021년 사이에 집을 산 이들입니다. 그 시기를 떠올려 보면 분위기는 지금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금리는 비정상적으로 낮았고 집값은 하루가 다르게 치솟았으며 시장 전체가 극도의 불안과 조급함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지금 사지 않으면 평생 집을 못 산다. 월급만 모아서는 절대 따라갈 수 없다. 대출이라도
최대한 받아서 올라타야 한다는 말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던 시기였습니다. 특히 30대 직장인과 중산층 가정은 그 압박을 가장 직접적으로 받았습니다. 주변에서는 먼저 산 사람이 계속 수익을 내는 것처럼 보였고, 늦게 들어갈수록 더 비싼 가격을 감당해야 한다는 공포가 사람들을 몰아붙였습니다. 결국 많은 이들이 자신의 소득 수준보다 훨씬 큰 대출을 감수하면서까지 집을 샀습니다. 당시에는 그것이 합리적 선택처럼 보였습니다. 금리가 낮았기 때문에 매달 갚아야 할 돈도 감당 가능한 수준으로 보였고, 집값 상승이 계속될 것이라는 믿음도 강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선택이 너무 낮은 금리와 과열된 심리에 기대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금리 사이클이 반대로 움직이기 시작하자, 그때 가장 과감하게 대출을 끌어쓴 사람들이 지금 가장 먼저 흔들리고 있습니다. 기회를 잡았다고 믿었던 세대가 이제는 가장 취약한 고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 위기가 하필 2026년에 한꺼번에 터져 나오기 시작했을까요? 그 이유는 2020년과 2021년에 집을 산 사람들이 선택했던 대출 구조 안에 숨어 있습니다. 당시 많은 차주들은 금리가 낮다는 이유로 5년 혼합형 주택담보 대출을 선택했습니다. 처음 5년 동안은 비교적 낮은 고정금리를 적용받고, 그 이후에는 변동금리로 전환되거나 당시 시장금리에 맞춰 다시 금리가 조정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은행은 초기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지금은 고정금리가 유리하다는 식으로 이 상품을 적극 권했습니다. 실제로 낮은 금리 환경에서는 매우 합리적으로 보였고, 차주들 역시 당장의 월 상환액만 보고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바로 지금입니다. 2025년 말부터 2026년 초까지 그 5년의 유예 기간이 끝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즉, 수많은 가게가 거의 동시에 금리 재산정 시점에 진입했고, 과거의 2%대 금리가 아니라 6% 안팎 뒤에 완전히 달라진 시장금리와 정면으로 마주하게 됐습니다. 같은 집, 같은 대출이라도 계약 당시와는 전혀 다른 비용 구조가 적용되면서 월 상환 부담이 급격히 뛰어오르게 된 것입니다. 결국 2026년 위기는 생긴 사건이 아니라 5년 전 낮은 금리에 기대어 설계된 대출 구조가 이제야 한꺼번에 현실의 청구서로 돌아온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가장 현실적인 숫자로 이 문제를 들여다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5억 원을 30년 만기로 빌렸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2020년이나 2021년처럼 금리가 2, 5% 수준이던 시기에는 원리금 균등 상환 기준으로 매달 내야 하는 돈이 대략 1구역만 원대 후반 정도였습니다. 물론 결코 가벼운 금액은 아니지만, 맞벌이 가정이나 소득이 일정한 직장인이라면 허리띠를 졸라매면 버틸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당시에는 대출이 위험하다는 생각보다 오히려 지금 사지 않으면 집값이 더 올라 영영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불안에 더 크게 반응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부터입니다. 5년이 지나 금리가 다시 산정되는 시점에 시장금리가 6, 2%로 바뀌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같은 대출인데도 월 상환액이 30만 원 안팎으로 뛰어오르게 됩니다. 매달 1억씩만 원이 넘는 돈이 추가로 빠져나가는 셈인데, 이 정도 증가는 단순히 외식비를 줄이고 쇼핑을 참는 수준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가계 전체의 현금흐름 구조를 다시 짜야 하는 문제로 바뀌는 것입니다. 더 심각한 건 금리가 7%까지 올라가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월 상환 부담이 사실상 중산층 가계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치솟게 됩니다. 같은 5억 원을 빌렸는데도 금리만 바뀌었을 뿐 매달 내야 할 돈이 거의 한 사람의 월급에 가까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무서운 점은 차주가 더 많은 돈을 빌린 것도 아니고 소비를 갑자기 늘린 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원금은 그대로인데 금리 하나가 바뀌었을 뿐인데, 그 변화만으로 교육비 계획이 무너지고 저축이 끊기고 생활비가 부족해지며 결국 가계 전체가 흔들리게 됩니다. 바로 이 지점이 2026년 영끌 쪽 위기의 핵심입니다. 집을 산 순간의 판단보다 더 치명적인 것은 이후의 금리 환경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사실이며, 그 변화가 이제 매달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숫자로 잔인하게 확인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금리 상승의 진짜 무서움은 숫자표에서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가족의 일상 전체를 무너뜨린다는 데 있습니다. 매달 수십만 원, 많게는 100만 원이 넘는 돈이 추가로 이자로 빠져나가기 시작하면 가게는 더 이상 평범한 수준의 절약으로는 버틸 수 없게 됩니다. 처음에는 외식 횟수를 줄이고 쇼핑을 미루고 여행 계획을 접는 식으로 대응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결국 가장 먼저 손대는 것은 아이들 학원비와 교육비입니다. 그 다음은 적금과 비상금 통장입니다. 몇 년 동안 어렵게 모아둔 돈이 생활비와 대출 상환액을 메우는데 쓰이기 시작하면 가정은 눈에 보이지 않는 공포에 휩싸이게 됩니다. 한번 무너지기 시작한 재정은 단지 돈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문제로 번집니다. 부부는 지출 문제로 자주 다투게 되고 서로를 탓하거나 미래에 대한 불안을 감추지 못하게 됩니다. 평소 같으면 넘길 수 있는 작은 갈등도 돈 앞에서는 훨씬 날카롭게 변합니다. 아이들 앞에서는 아무렇지 않은 척하지만 정작 부모는 밤마다 통장을 들여다보며 한숨을 쉬게 됩니다. 즉, 금리 상승은 단순한 금융 부담이 아니라 가정의 안정감과 심리적 평형까지 무너뜨리는 충격입니다. 2026년 연끌 쪽 위기가 무서운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대출 상환의 문제가 아니라 평범한 가정의 일상을 조용히 붕괴시키는 생활의 위기인 것입니다. 이 상황을 더 심각하게 봐야 하는 이유는 이제 문제가 일부 가게에만 국한된 예외적 사건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주택담보대출과 기타 가계대출의 연체율은 1년 전과 비교해 뚜렷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직 숫자가 아주 폭발적으로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금융 위험은 원래 한순간에 터지는 폭발보다 조용히 쌓이다가 어느 순간 시스템 전체를 압박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지금 나타나는 연체율 상승은 바로 그런 초기 경고 신호에 가깝습니다. 예전에는 어떻게든 돌려막고 버티던 가게들이 이제는 더 이상 숨 돌릴 여유조차 없어지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금리 부담이 장기간 이어지는 상황에서는 한두 달의 연체가 곧 구조적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더 무서운 점은 이런 연체가 개별 가정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연체가 늘어나면 은행은 대출 심사를 더 강화하고 시장의 신용 경색은 더 심해지며 그 부담은 다시 다른 차주들에게 전가됩니다. 결국 연체율의 지속적인 상승은 단순한 통계 변화가 아니라 한국 가계에 버티는 힘이 지금 한계선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매우 위험한 신호라고 봐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자가 너무 버거우면 그냥 집을 팔면 되는 것 아닌가? 얼핏 보면 가장 합리적인 탈출구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2026년 시장에서는 그 선택조차 생각만큼 쉽지 않습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지금의 부동산 시장은 단순히 매물이 많고 적은 문제가 아니라 사려는 사람조차 대출을 충분히 받을 수 없는 구조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스트레스 DSR 규제가 본격적으로 적용되면서 신규 매수자들은 과거보다 훨씬 보수적인 기준으로 대출 한도를 산정받고 있습니다. 현재 금리만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금리가 더 오를 가능성까지 가정의 상환 능력을 따지다 보니 같은 소득을 가진 사람도 예전보다 빌릴 수 있는 돈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2억 원 받을 사람이 이제는 1억 5천만 원밖에 못 받는 시기입니다. 결국 집을 사고 싶어도 자금이 모자라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금리 부담에 몰린 집주인은 하루라도 빨리 팔고 싶지만 정작 시장에는 그 집을 받아줄 매수자가 부족합니다. 현금 부자가 아닌 이상 대부분의 실수요자는 대출을 끼고 집을 사야 하는데 규제 때문에 그 문이 좁아졌기 때문입니다. 이 구조에서는 매도자는 늘어나는데 매수자는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거래가 막히고 매물은 쌓이고 가격은 기대만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됩니다. 결국 팔면 되지라는 단순한 해법은 지금 시장에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집을 들고 있는 사람은 이자 부담에 눌리고 팔려고 내놓아도 거래가 성사되지 않으며 시간이 길어질수록 현금 흐름 압박은 더 커집니다. 바로 이것이 2026년 부동산 시장이 무서운 이유입니다. 위기의 본질은 집값 하락 그 자체보다
빠져나오고 싶어도 쉽게 빠져나올 수 없는 유동성의 함정에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두려운 시나리오는 결국 경매입니다. 대출을 받은 사람이 몇 달 연속으로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고 연체가 누적되기 시작하면 은행은 더 이상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담보권을 실행하고 집은 경매 시장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문제는 이런 위험이 모든 지역에 똑같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특히 과거 집값 상승기였던 2020년과 2021년에 자기 자본보다 대출 비중을 크게 늘려 집을 샀던 지역일수록 충격이 더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표적으로 노두강처럼 비교적 중저가 아파트가 많고 실수요자들이 소득 대비 높은 비율의 대출을 끼고 진입했던 지역은 금리 상승의 직격탄을 맞기 쉽습니다. 이들 지역에서는 집값 자체가 아주 비싸지는 않아도 가계의 소득 여력이 크지 않은 상태에서 대출 비중이 높았기 때문에 금리가 오르면 버틸 수 있는 시간이 짧아집니다. 결국 몇 달만 상황이 악화돼도 경매로 넘어가는 사례가 빠르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비극적인 건 그렇게 경매로 나온 집조차 쉽게 팔리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은 새로 집을 사려는 사람들 역시 대출 규제와 높은 금리 때문에 자금 마련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집주인은 버티지 못해 집을 잃고 시장에서는 그 집을 받아줄 사람도 부족한 이중의 막다른 길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결국 2026년의 위기는 단순히 대출 상환이 어려워지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연체가 누적되면 내 집이 경매로 넘어갈 수 있고 그 과정에서도 제값을 받기 어려운 상황까지 겹치면서 한번 흔들린 가게가 자산과 신용을 동시에 잃을 수 있는 위험한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같은 금리 상승이라도 모든 사람이 똑같이 무너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2026년 부동산 시장의 가장 냉혹한 현실은 위기가 모두에게 공평하게 오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자기 자본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출을 크게 끌어다 집을 샀던 사람들, 소득 대비 상환 부담이 이미 높은 가계, 그리고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이유로 무리하게 진입했던 지역일수록 먼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이들은 금리가 몇 퍼센트 포인트만 올라도 현금 흐름이 곧바로 무너지고 버틸 수 있는 시간도 길지 않습니다. 반면 같은 서울 안에서도 상황은 완전히 다릅니다. 자산이 많은 계층이나 현금을 충분히 보유한 사람들은 높은 금리에도 상대적으로 덜 흔들립니다. 애초에 대출 비중이 낮기 때문에 이자 부담이 치명적이지 않고 오히려 시장이 흔들릴수록 더 좋은 입지의 자산을 선별적으로 매수할 여력까지 생깁니다. 누군가는 금리 때문에 집을 내놓고 누군가는 그 불안 속에서 더 싼 가격의 자산을 모읍니다. 결국 고금리는 단순히 대출자의 부담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같은 도시 안에서도 어떤 사람은 집을 잃고 어떤 사람은 집을 더 사는 방향으로 자산 격차를 확대시킵니다. 2026년 시장에서 벌어지는 일은 단순한 조정이 아닙니다. 금리 상승은 부동산의 양극화를 더 깊게 만들고 있고 자본이 얇은 계층부터 먼저 무너뜨리면서 결국 부의 재편까지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냉정한 계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조금만 더 버티면 금리가 내려가겠지, 집값이 다시 오르면 괜찮아지겠지라고 생각하지만 2026년의 시장은 그런 희망만으로 버틸 수 있는 단계가 아닙니다.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먼저 내 대출의 금리, 재산정 시점이 언제인지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현재 금리가 아니라 6%에서 7% 수준의 시나리오를 기준으로 월 상환액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직접 계산해 봐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가계의 실제 현금 흐름을 점검해야 합니다. 생활비, 교육비, 보험료, 통신비 같은 고정 지출을 모두 빼고도 앞으로 몇 달 이상 버틸 수 있는지 따져봐야 합니다. 만약 감당이 가능하다면 지금부터는 공격이 아니라 방어의 시간입니다.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유동성을 확보하고 대출 조건을 다시 점검하면서 최대한 오래 버틸 준비를 해야 합니다. 반대로 이미 숫자상으로 버티기 어렵다는 결론이 나온다면 더 늦기 전에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먼저 정리하는 것이 연체와 경매로 이어지는 최악의 상황보다 훨씬 덜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집은 다시 살 수 있어도
무너진 신용과 무너진 가게는 회복하는데 훨씬 더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주택담보대출금리 7% 코앞, 영끌 쪽 위험합니다라는 말은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상황을 가장 현실적으로 압축한 표현에 가깝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주택담보대출금리가 7%에 근접한다는 것은 단순히 이자가 조금 오르는 문제가 아니라 과거 저금리 시기에 무리해서 집을 샀던 가계의 현금 흐름 구조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2020년과 2021년처럼 금리가 낮고 집값이 가파르게 오르던 시기에 지금 아니면 평생 못 산다는 불안감 속에서 대출을 최대한 끌어쓴 사람들에게는 지금의 금리 환경이 사실상 전혀 다른 세계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당시에는 2%대 금리로도 버틸 수 있었고 집값 상승이 대출 부담을 덮어주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2026년의 현실은 다릅니다. 같은 원금이라도 금리가 6%를 넘고 7%에 가까워지면 월 상환액은 더 이상 생활비를 조금 줄여서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교육비, 저축, 노후 준비, 비상자금까지 전부 흔들리게 되고 맞벌이 가정조차 숨이 막히는 상황에 몰릴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가장 위험한 점이 사람들이 아직도 이 문제를 조금만 버티면 괜찮아질 일로 보는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금리는 희망으로 버틸 수 있는 숫자가 아닙니다. 실제로 통장에서 매달 빠져나가는 돈이며 몇 달만 방심해도 연체와 신용 하락, 심하면 경매까지 이어질 수 있는 냉정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해법도 분명해야 합니다. 첫째, 지금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자신의 대출 구조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입니다. 금리가 언제 재산정되는지, 현재 적용 금리가 얼마인지, 6%와 7% 시나리오에서 월 상환액이 얼마까지 늘어나는지를 직접 계산해야 합니다. 숫자를 모른 채 버티는 것은 대응이 아니라 방치에 가깝습니다. 둘째, 가계의 현금 흐름을 전면 재점검해야 합니다. 생활비, 교육비, 보험료, 통신비, 차량 유지비까지 포함해서 고정 지출을 다시 분류하고 최소 6개월 이상 버틸 수 있는지 현실적으로 따져봐야 합니다. 셋째, 가능하다면 금리 인하 요구권 행사, 정책 모기지 전환, 상환 조건 조정 같은 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작은 금리 차이도 몇 년 누적되면 엄청난 부담 차이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넷째, 가장 중요한 것은 집을 지키는 것보다 가게를 지키는 것을 우선순위에 두는 판단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집을 팔면 지는 것처럼 느끼지만 실제로는 연체가 시작되고 경매로 넘어간 뒤 잃는 것이 훨씬 더 큽니다. 집값 손실은 회복할 수 있어도 신용이 무너지고 가게가 붕괴되면 다시 일어서는데 훨씬 긴 시간이 걸립니다. 결국 지금은 공격적으로 버틸 시기가 아니라 생존 가능성을 계산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금리 7% 시대의 핵심은 부동산 전망이 아니라 현금 흐름입니다. 버틸 수 있으면 냉정하게 버티고 버틸 수 없으면 더 늦기 전에 정리하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것이 지금 영끌 쪽에게 가장 현실적이고 책임 있는 해법이라고 생각합니다.